지금 뉴욕에서 제일 핫한 건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빈 사무실이 넘쳐나니까 그걸 전부 주거용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뉴욕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도시들도 공실률이 높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위기인 듯 보이지만 사실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때 최고의 투자처였던 상업부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수익시장 상업부동산 시장의 겨울입니다. 사실 이 상업부동산의 위기는 장기와 단기 트렌드가 모두 작용한 결과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장기 트렌드 변화는 바로 이커머스의 확산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대거 나오면서 온라인 매매가 일상화되었죠. 이 덕에 소비자들은 편했지만 상업부동산 시장은 울상이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소비자들이 뭔가를 사려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매장 방문자도 많아져서 매출이 많이 늘었었죠. 하지만 온라인 매매가 일상화됐고 심지어는 오프라인보다 싸니까 소매 유통 사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들 매장에서는 구경만 하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죠. 이렇게 오프라인 소매 유통업의 위기가 오면서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선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됩니다. 바로 상업부동산의 전성기를 만든 사무실 수요의 증가였죠.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T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호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탄생했고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사무실 수요도 폭증했고요. 덕분에 상업부동산의 공실률 문제도 점차 해결됐습니다. 오히려 상업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사무실 수요가 오르니 투자 수익이 쏠쏠했거든요.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던 영향도 컸습니다. 대출받아서 사무실 건물을 짓기에도 용이했거든요. 프로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사무실 중심의 부동산 호황이 발생하자 이 호황이 시작이었던 IT 기술과 부동산이 결합된 신사업이 탄생한 거죠. 특히 프로테크의 대표인 공유 오피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시 상업부동산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줄 때예요. 사무실 수요가 워낙 높았기에 합리적인 비용에 사무실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공유 오피스로 몰렸던 거죠. 이때 여러분들도 잘 아실 사건이 터지면서 상업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팬데믹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을 듣고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했었죠. 이게 상업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됐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버틸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실에 안 나올 뿐이지 사무실을 임대한 회사들은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때 상업부동산에 과감하게 투자한 회사들도 많았어요. 팬데믹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이벤트고 언젠가는 사무실이 다시금 활성화될 거라 본 거죠. 근데 예상치도 못한 데서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 근로자들은 팬데믹 이전 대비 50% 정도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가끔씩만 재택근무를 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죠. 물론 테슬라, 넷플릭스, JP모건 같은 기업들은 사무실에 안 나올 거면 퇴사라고 했지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어요. 선호도가 이렇게 높은 건 편한 것 외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통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노숙자들과 마약 중독자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무실을 안 나가면서 노숙자들이 출퇴근 루트를 점거했고 결국 우범 지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전부 다 출근길이 위험해졌다고 느낀 근로자들은 재택을 선호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재택 선호 현상이 미치는 영향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3년 초에 미 회계감사원에서 연방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4개의 조사 대상 기관 중 17개의 기관들이 전체 건물 면적 중에 4분의 1만 사용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연방 사무실 공간 임대에만 매년 50억 달러씩 쓰고 건물 운영에만 20억씩 쓰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낭비인 거예요. 여기에는 기업들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부 다 넓은 사무실을 원치 않게 되었죠. 게다가 22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덕에 이 문제는 본격화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만 추구하던 과거와 달리 수익성과 비용 절감이 중요해지면서 사무실 수요가 위축된 거죠. 결국 이게 공실률 증가로 이어졌고요. 공실률이 높아지자 상업부동산 시장에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부채까지 끌어다 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이 높아졌는데 공실률이 너무 높으니까 손실로 이어진 거죠. 결국은 파산하는 상업부동산 투자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뉴욕 같은 대도시에선 상업부동산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사업이 뜨게 된 겁니다. 미국 대도시로 갈수록 주거난이 심각하니까 빈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상업부동산과 주거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게 애초부터 상업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죠. 예를 하나 들자면 바로 창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무 전용 건물은 창문을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사무실 건물들은 공조 시스템을 쓰지만은 이게 사무실에는 효율적이라도 집에서는 비효율적이죠. 또 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각 방마다 화장실과 세면 시설을 갖추려면 바꿔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 리모델링하기 용이한 상업 건물은 겨우 1%도 안 된다고 하죠. 그만큼 리모델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물론 상업부동산은 원래도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잉 투자와 근로 방식의 변화, 금리, 심지어는 정부의 상업용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 등에 맞물려서 평소보다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상업부동산의 위기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시장이거든요.